네, 안녕하세요. 자료 속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뜨거운 이슈죠. 최근 한미 간의 이 복잡한 협상 상황, 이걸 다룬 여러 언론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한국경제 2대1리,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여러 쟁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 3,500억 달러, 이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에 맞물려서 통화 수합 요구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예상 못한 그 비자 문제까지 터졌죠. 정말 뭐랄까 산 넘어 산인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내용들 핵심 줄기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기사를 쭉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지금 양국 논의의 진짜 맥락이 뭐냐, 또 어디서 가장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나,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걸 좀 명쾌하게 같이 이해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관세 협상 같은데 파고들수록 각국의 셈법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역시 그 핵심 합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갈등 지점이 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미국이 한국산 제품 관세를 좀 낮춰주는 대신에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었죠. 네, 거기까지는 양국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한국경제나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이 배경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 구체적인 방식에서부터 뭔가 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국경제 보도를 보니까 한국 쪽은 당연히 뭐랄까 국제적인 투자 관행, 이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대출, 론이나 아니면 보증, 개런티 같은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요. 그렇죠. 7월 31일 합의 때 그 비망록에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쪽에서 넘어온 양해각서 MOU 초안을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죠. 한국경제랑 조선일보 기사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라는 말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공격적이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한국이 직접 지분, 에코티를 투자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것에 가깝다 이런 분석입니다. 지분 투자요? 그건 그냥 돈 빌려주거나 보증 서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대출이나 보증은 뭐 비교적 원금 회수 가능성도 높고 위험 부담도 좀 덜한데 지분 투자는 아시다시피 투자 대상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막 달라지고 잘못하면 원금 날릴 위험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훨씬 크죠. 네, 더 나아가서 미국은 일본 모델을 좀 선호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인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투자처 선정을 주도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의 상당 부분, 기사에서는 뭐 90%까지 얘기도 나오던데 이걸 미국이 먼저 싹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와, 90%요?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 주도권도 뺏기고 위험 부담만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얼마 내느냐 이걸 넘어서서 그 투자 방식에 따라서 운용 주체, 위험 부담, 수익 배분 이게 다 달라지니까 양측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죠. 근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붓는 듯한 발언도 나왔잖아요. 조선일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3,500억 달러를 선불, 어프런트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게 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이 선불 발언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냥 투자하겠다 약속 정도가 아니라 관세 인하의 대가니까 투자를 먼저 이행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아주 확실한 이행 방안을 내놓으라 뭐 이런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이 선호한다는 지분 투자 방식이랑 연결해보면 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한국한테 좀 더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경제랑 조선일보 모두 지적하듯이 만약에 정말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이 거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묶여버린다. 그럼 한국이 감당해야 할 외환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어마어마한 펀드를 실제로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도 국내법적으로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면서요? 네, 한국경제 기사 보면 그렇죠. 지금 수출입은행법 규정만으로는 이 정도 규모 투자가 좀 어려워서 법을 아예 고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따로 보증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첫 단추부터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정리해보면 이 첫 번째 쟁점, 투자 펀드 문제는 방식에 대한 이견, 그러니까 지분이냐 대출 보증이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 때문에 커진 압박감,
또 실제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의 복잡성까지 여러 문제가 겹쳐서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이 투자 방식 문제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에 더해서 한국 측이 또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고요. 바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요구인데요. 한국경제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베선트 미 재무장관한테 이걸 강조했고 심지어 관세 협상 타결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요. 네, 한국이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강하게 요구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데일리 보도에서도 강조하듯이 3,5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가요.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액의 70%를 넘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70%요? 와, 상상 이상인데요. 그렇죠. 이런 막대한 달러 자금이 특정 목적 때문에 만들어지고 또 미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 기사가 우려하듯이 국내 외환 시장에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이 급등락한다거나 하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통화 스와프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혹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통화 스와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비상시에 서로 다른 나라 돈을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서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의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이 갑자기 달러가 엄청 필요해졌을 때 미국한테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외화 비상금 통장 같은 거군요. 안전망. 네, 맞습니다. 외화 안전망.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특히 이렇게 대규모로 외화가 나가거나 들어올 게 예상될 때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효과가 큽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1997년 외환 위기라는 아픈 기억이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대규모 외화 이동에 대비하는 안전장치가 더 절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기사에서는 일본과 상황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특수성을 더 부각하기도 했어요. 일본은 엔화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준기축통화 대접을 받고 이미 미국이랑 상설 통화 수합 라인이 있거든요. 외환 보유의 규모 자체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요. 조건이 많이 다르군요. 네, 이런 여러 조건을 생각하면 한국한테는 이 통화 수합 체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걸 넘어서서 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정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는데도 미국 반응은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련 부처와 논의해보겠다. 이 정도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고요. 미국은 왜 이걸 선뜻 받아주기 어려워할까요? 통화 수합이라는 게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서거든요. 이건 미국의 달러 유동성 공급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특정 국가한테 무제한으로 수합 라인을 열어준다. 이건 미국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다른 동맹국들이랑 형평성 문제라던가 도덕적 해이 논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고려할 게 많군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필요 조건이라고까지 못을 박은 만큼 이 통화 수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500억 달러 투자 이행은 물론이고 관세 협상 전체가 엎어질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펀드 방식 통화 스와프 이 두 문제만으로도 이미 협상이 엄청 팽팽한데 최근에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수가 터졌어요. 이데일리 기사에서 비중 있게 다룬 비자 문제인데요.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여기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비자 문제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사건 파장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발언까지 했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식 중단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인데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투자를 딱 멈추겠다 이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 이걸 아주 강하게 시사한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현장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미국 가는 걸 좀 꺼리는 분위기가 막 퍼지고 있다고 이데일리 기사는 전하고 있더라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당연하죠. 이게 또 한국 내 여론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관련 대기업들 투자 계획 실행에도 직접적인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자 문제는 그냥 외교 마찰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걸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결국 사람이 가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인력하고 기술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기본적인 신뢰나 안전 보장이 안 되면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펀드 방식, 통화 스와프 문제로 이미 꼬일 대로 꼬인 협상에 또 하나의 어려운 숙제가 더해진 셈입니다. 와, 정말 설상가상이네요. 그럼 이 세 가지 핵심 쟁점 말고 지금 협상 테이블 위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나요? 전체적인 그림을 좀 더 넓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분야 논의도 물론 진행 중입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그러니까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와의 무역 분야 협상에서는 그래도 뭐 상당한 진전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아,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한국 측은 아주 민감한 품목들, 예를 들면 쌀이나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아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종의 레드라인을 딱 그어놓은 거죠. 협상 시한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맞습니다. 한국경제랑 이데일리 기사를 종합해보면 한국 정부는 뭐 특정 시한에 쫓겨서 국익을 희생하진 않겠다 이런 원칙을 강조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아, 에이펙이요. 네, 이 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좀 돌파구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 계획이나 대북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GDP 대비 한 3.5%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 이 정도의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이 부분들은 뭐 현재 핵심 쟁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전반적인 한미 관계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참고할 만한 정보들입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관세 인하라는 당근을 얻기 위해서 3,500억 달러 투자라는 카드를 딱 내놨는데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지분 투자 압박이 들어오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길 위험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통화 수합을 요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할 환경은 보장되는 거냐, 여기서 비자 문제가 터지고 와, 이게 정말 여러 단계에서 다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군요. 네, 정확하십니다. 게다가 이 문제들이 다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만 풀기도 어렵고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통화 수합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국은 섣불리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기가 좀 어렵고 또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약속했던 투자조차 실행하기가 어려워지는 뭐 그런 연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한미 간의 이 복잡한 협상 국면을 다룬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그 핵심 쟁점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의 구체적인 방식 합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 수합 체결 여부,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걸림돌로 떠오른 비자 문제 해결, 이게 정말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네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 입장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협상 결과는 단순히 뭐 정부 간의 외교적인 말싸움, 이걸 넘어서는 문제죠. 관세 문제만 해도 자동차, 철강 같은 우리 주요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요. 투자나 통화 스와프 문제는 우리 경제 안정성, 금융시장과 바로 연결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 정말 각 나라가 자기 이익을 조금도 양보 안 하려는 치열한 힘겨루기가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보시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양국은 이 고차 방정식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나갈까요? 특히 선불이라는 그 강력한 요구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앞으로 협상의 주도권은 어느 쪽에 더 기울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께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